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 비평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문화 생태학과 생태 비평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생태학과 생태 비평입니다. 자, 어, 이 우리가 이제 문학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학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자, 200페이지를 펴보세요. 200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인류의 생태 위기와 생태학의 역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처음에 나오죠.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존재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200이라는 이제 시선이 나옵니다. 시의 신선이라는 거죠. 200. 200은 인간의 삶이 더덥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죠.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동양적인 순환론에 이제 상당히 중심을 두고 있고,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이제 그런 문제들을 200이 시 속에 잘 다뤘죠. 자, 오스트리아의 낭만파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는 200의 낭만적 시에 감명을 받아서 교향곡인 대지의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둘째 줄은 200의 낭만적 시에 감명을 받았다. 자,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말러에게 죽음과 삶, 연민, 구원, 내세 등의 문제들은 실존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 실존이라는 것은 존재 플러스 주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재하는 이 being이죠. being, 영어로 말하면 이거 플러스 주체성이죠.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제 함께 다루는 게 실존의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그랬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한 딸 코치의 죽음, 자신의 심장 이상으로 말러는 죽음에 대해서 체념과 수용의 자세를 드러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된 그 대지의 노래는 친구인 테오발트 폴락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중국의 피리라는 그런 독일어로 번역된 한시집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시집은 200이라든가 맹오연이라든가 왕유, 200은 뭐 아까 시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주로 술을 많이 시의 주제로 썼죠. 맹오연이라든가 왕유 이런 분들 다 그 산수 전원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노래하는 그런 자연 이런 걸 노래한 시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요. 그 5장에 있는 봄에 취하는 자는 200의 시 춘일취기언지. 그러니까 춘일취기언지라는 것은 20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봄날에 취해서 일어나 뭡니까? 자기 생각을 적은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춘일취기언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죠. 거기 그 201페이지를 보시면 인생이 한낱 봄의 꿈이라면 노력이나 노고도 쓸데가 없다. 나는 마실 수 없을 때까지 종일토록 마시겠노라. 눈 뜨면 무엇이 들리는가? 가만히 나는 듣고 있다. 새는 노래하고 웃도다. 나는 새로 이 잔을 채우고 마시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시 속에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회제 불우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이 어떤 재주를 품고 있지만 회제, 불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이게 회제 불우거든요. 자, 그 다음에 6장의 작별은 맹오연의 이제 그 수겁 사삼방 시정 대부지라는 그거와 왕유의 송별에서 추린 서정시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에 탐닉하며 살다가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나는 그 마침내 이제 영혼의 내세로 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이제 보면 한시집 중국의 피리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해는 산 뒤에 숨고 골짜기에는 차디차게 어둠이 내려덮도다. 보라, 푸른 하늘에 다른 은빛 작은 배처럼 떠오른다. 시냇물은 어둠 속에서 노래하고 꽃은 황혼의 빛 속에서 내려져 간다. 대지는 잠과 휴식에 젖어 숨쉰다. 새는 고요히 나뭇가지에 걸터앉고 세계는 잠들도다. 보시오, 그대 곁에서 이 저녁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구나. 오 아름다움이여, 영혼의 아름다움에, 영혼의 삶에, 취한 세계여. 나는 고향을 찾아 헤매어 간다. 봄이 되면 사랑하는 대지엔 곳곳에서 꽃이 피어지리.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밀러의 대지의 노래에 담긴 200의 낭만적 서정시, 여기에는 이제 대지와 자연을 인간의 근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대지와 자연.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한한 인간이 고향의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왕유 같은 사람은 이제 보통 시불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의 부처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산수를 노래하고 있지만 이 속에 이제 어떤 불교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쪽에 그리스의 유기적 자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이제 서양 철학의 근원지죠. 유기적인 자연관. 유기적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죠. 지구의 나이만 해도 몇 년입니까?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지구의 나이가.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동물과 식물, 또 공기가 존재했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신화를 특히 이제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인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밑에 보면, 고전적인 고대 사상 대부분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바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의 플라톤, 또 고대 공자, 맹자의 사상은 이런 인간관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있을 때 보통 특히 동양에서는 인간이 이런 커다란 자연 속에 어떤 일부로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이 기원전 7세기, BC 7세기에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오죠.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헤라클레이토스 나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은 그 인간 내부의 어떤 동인, 그러니까 변하게 하는 요인이죠. 동인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 발전한다. 이런 생성론, 이런 것을 주장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3페이지로 넘어가죠.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거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헤시오도스가 나오죠. 셋째 줄에. 세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는 카오스만 있었다. 자, 케이오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죠? 카즈모스. 자, 이때 했으면 이제 제트바람인데, 이건 조화란 뜻이죠. 조화. 조화란 뜻이죠. 그래서 이 카오스만 있었고, 카오스는 공허가 아니라 만물의 원천이 되는 모든 그런 물질의 원형, 에너지로 꽉 찬 공간이었다. 혼돈 상태에서 이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생겨나고, 곧 이어 모든 물질을 서로 결합, 생성하게 하는 힘인 에로스가 생겨났다. 이후에 카오스로부터 닉스와 에레보스가 생겨났고요. 또 이 둘이 어울려서 이제 맑은 대기인 아이테르와 헤메라를 낳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닉스에게서 네메시스, 신의 분노, 그다음에 에스페리데스, 석양의 황금사과를 지키는 신, 이런 게 태어났고, 파멸, 고뇌, 죽음, 잠, 꿈, 운명, 복수 등 인간사의 어둠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가이아는 자신의 크기와 같은 우라노스를 낳아서 자신을 뒤덮게 했고, 요정들의 은신처인 오레아 폰토스를 낳았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죠, 계보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림푸스의 신들은 이런 그 자연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출현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와 맞서서 파르메니데스가 또 나오죠. 이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5세기에 자연은 변화 발전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 존재론을 주장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근대에 이르면 204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에 이 자연은 물질이다. 자연은 물질이다. 그리고 이제 이원화 두 개를 나눠준다는 거죠. 원자된 부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적인 자연관이 되는 거죠. 저기 두 번째 줄에 빛을 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은 유기체적인 전체에서 분리되어서 인간에게 종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또 프로메테우스가 있죠. 자,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결과 혹독한 대가를 이제 치른다는 이야기를 또 창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명과 기술의 결과물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인간의 디자이어, 욕망에 대한 어떤 견제장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죠. 디자이어에 대한.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많이 경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루소의 자연중심적인 자연관을 보겠습니다. 자, 루소가 나오죠. 루소는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도 남겼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인류는 결국 뭡니까? 자연과 더불어 평등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의 신비가 많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도 어떤 자연 속의 하나의 존재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보면 18세기 마지막 단락입니다. 에 들어와서 그런 그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런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서 변하지 않았던 자연이 어떤 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서는 산업화와 기술혁명의 물결이 유럽의 전역의 대도시 이런 곳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곳까지 가게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이 쭉 나오고 있죠. 자, 205페이지를 보세요. 205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철도도 개통이 되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도시화도 진행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 단락에 205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에 의해서 통일된 1871년에 프로이센에 의해서 통일된 후에 산업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산업국가로 발돋움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라는 것이 세 번째 단락에 대도시의 생활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기술 문명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런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관, 그런 시대의 자연관은 자연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자연의 신비가 밝혀지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두려움 없이 자연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자연도 아름다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 교재로 보면 210조까지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계몽주의 시대의 어떤 자연관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그냥 나머지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210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 이후에 고향문학, 청춘양식화,
릴케의 근대성 비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211쪽을 좀 볼게요. 211쪽에 보면 릴케가 나오죠. 릴케. 두 번째 단락. 그래서 릴케는 이 대도시의 그런 현실에 대한 혐오, 공포 이런 것을 많이 표명을 합니다. 대도시의 어떤 현실. 그래서 그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도시집의 3부, 가난과 죽음의 책, 여기에 대도시와 산업 문명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주요 대도시들은 타락하고 파멸된 곳입니다. 라는 이런 전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 속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시를 보면 도시의 인간들은 문명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균형과 절제를 잃은 채 깊은 나락에 빠졌고 자기들의 달팽이 자국을 진보라 부르며 예전에 천천히 가던 곳을 쏜살같이 달리고 제 스스로 창녀처럼 여겨 요란스레 번쩍거리며 금속과 유리로 커다란 소음을 낸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에. 그래서 이제 어떤 대도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뒤에 212쪽 이하에 그런 그 등장 배경, 생태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뒷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강에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생태 비평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